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전호후랑, 아픈 호랑이 뒤는 늑대라는 말이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이 두 가지를 살리기 위한 균형 잡힌 경제 정상화 방안, 방역 방안, 또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경제 정상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확정되며 여권 대통합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현 정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쏟아내며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대위 쇄신을 두고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국회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은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공수처는 법에 따른 것이라며 윤 후보의 총장 시절이나 현 검찰의 조회가 훨씬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회사 대표인 김건희 씨의 친오빠로부터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남계 전직 의원들의 복당식과 함께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확정하면서 여권 대통합의 속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해경함정에 올랐습니다. 연말을 맞아 해경 직원들을 격려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철저하게 원칙대로 대응해서 필요하면 납부하고 몰수하고 특히 이제 무력으로 저항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강경 대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불법 조업 단속 과정 중 순직한 해경 동상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보 행보와 동시에 실용을 내세운 차별화 정책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급을 위한 택지 마련 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취득세 완화에 이어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민심 공략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 실용내각을 구성하려 한다며 통합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연합도 고려하겠다면서 안철수, 김동연 등 제3지대 후보들을 향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창당 때 탈당한 호남계 전직 의원 10여 명의 복당식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민주당사에 돌아와서 더구나 저 건너편에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 사진을 이렇게 뵈면서 아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미력이나마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이틀에 걸친 전당원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여권 대통합에 속도가 더해진 모습인데 여기에 중도 확장에도 주력해 지지율을 더욱 안정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연초 목표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구 경북 방문 이틀째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는데 친박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대적인 선대위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두 달을 앞둔 선거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라며 악의적인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하룻밤을 보낸 윤석열 후보는 먼저 독립유공자 묘지를 찾아 보훈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대구 경부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소확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해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던지는데
이 어음 정치, 이 어음 결제되는 거 봤습니까? 이번 정권에서? TK 출신인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나타낸 만큼 친박 단체들의 지지도 받았지만 조원진 전 의원이 이끄는 우리공화당의 반대 시위도 맞닥뜨렸습니다. 지지선을 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 윤석열이 같은 그러한 정체성도 불분명한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되겠습니까?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경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쓰신다면은 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저도 뵙고야 싶죠. 선대위 쇄신 요구에 대해선 선거를 2달여 앞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악의적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참 불안해하시는 원외위원장들께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1박 2일 대구 경북 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문재명 집권 세력이라고 한데 지칭했던 윤석열 후보. 이제 올해의 마지막 순회 일정인 충북 단양으로 이동해 다시 한번 정권 교체 호소에 나섭니다. 경북 칠곡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삼류 바보들이 나라를 망쳤다, 독재 정권도 경제를 살렸다 등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독재 찬양, 정쟁 유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TK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원색적인 표현까지 더해져 논란이 일었는데 선명성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후보를 나치의 선동과 괴벨스에 빗대 표 결집을 노린 중상모략에만 급급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장삼 이사가 싸움장에서나 할 법한 입에 담기 힘든 거친 말로 정쟁과 갈등을 나서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에게 가짜다는 말을 들은 이재명 후보는 담담한 어조로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왕이면 똑같은 뜻 말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실까. 각 당을 향한 비방전도 벌어졌습니다. 여당이 이재명 후보 두 아들에 대한 허위 입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고발했는데 아니면 말고시 무차별한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에 매우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힘은 과거 드루킹 사건처럼 이번에도 윤 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이 포착됐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다수의 계정으로 유사한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악의적,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증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갈수록 거칠어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더해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까지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의원들 통신 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당은 사찰이고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이 국민 280만 명을 사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이 84명으로 늘어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시작 전 회의장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총회 발언 때에 얼떨결에 오른 김진욱 처장. 민주당의 항의에 발언을 중단한 김 처장은 회의장에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조회를 하고 있고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의 지인도 똑같이 조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돼서 박지원 국정원장 또 박지원 국정원장 지인들 통신 기록 조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라며 공수처에 힘을 보탰고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통한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반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80만 명의 국민을 사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자기가 당하니까 사찰이고 그때는 괜찮아.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나를 공수처장 임명해줘서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야권 후보 탄압하자, 대선에 개입해서 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 의도가 맞죠? 여야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야당만 했다면 문제겠지만 사찰은 아니라고 강조했고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당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여당만 빼고 야당만 있다면 그건 문제겠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가족 통신 기록까지 조회했다며 미친 짓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친 짓이죠. 선거를 앞둔 그 즈음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불법 선거 개입이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며 입장 표명과 공식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통상적인 만큼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바꾸자는 민주당, 전방위적 사찰이라며 비판에 나선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면서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후보들, 여야 후보 캠프들의 설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표심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전국 지표 조사 결과를 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대개 한 4가지 되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지지도, 그다음에 뭐 후보에 대한 뭐 지지도, 그다음 뭘까 정권 교체를 얼마나 더 원하느냐에 대한 그 지지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동기화돼서 같이 움직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47%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당선될 때 거의 가까이 가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가장 높은 퍼센티지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사면에 대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띄는 게 지난번 조사와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 긍정 평가를 한 부분이 TK 지역에서요. 지난번에 25%에 38%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 보면 사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우고 사면을 단행한 것이 뭐 진보 진영의 일부 진보층에서는 반발이 좀 있었지만 국민적으로 보면 좀 더 긍정적 평가를 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방역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어봤는데 긍정 평가가 57%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방역 물론 뭐 확진자 수는 늘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있다. 즉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일정 부분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다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뒤집었다.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속도도 상당히 좀 빠른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의 많은 조사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오차범위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이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39% 28%거든요. 11%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밖에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추세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화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많이 크게 상승하지 않지만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가 계속 추세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하락이 계속되는 것은 아무래도 김건희 씨 지난번 이제 허위 이력 경력 관련해서 의혹 관련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여론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갈등 요소가 계속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내
간의 갈등이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감을 좀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뭐 후보가 요청을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말을 또 했거든요. 이러면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양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계속 발언하는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실언들이 계속 쌓이면서 자질에 대한 의문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대별 조사한 걸 보니까 60대, 70대는 여전히 뭐 윤석열 맞습니다. 후보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는데 네. 20대 후보 쪽에서 상당히 빠져나가기도 하고 주춤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빨리 돌아와서 신지혜 위원장하고 손도 잡고 뭔가 좀 화합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다시 젊은 표심들을 좀 다시 빨아들여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대, 30대 이입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보면 당장은 들어갈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면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대위 구성에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소위 윤회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선대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메모드급 선대위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슬림화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보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겁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약간 좀 기분이 상한 부분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후보 말만 듣겠다. 상임선대위원장 위치에 앉혀놓고 그 위치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인정과 존중을 안 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보다 이준석 대표가 더 나서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저는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울산에서 합의를 해서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실망하고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실한 화답이나 아니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윤 후보에 어려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복귀의 어떤 선결 조건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윤석열 후보의 걱정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대한 선대위를 꾸렸는데 확 뒤집어가지고 엄청 슬림하고 뭐 날쌘 선대위로 만든다고 크게 흔들어 버리면 이걸 또 거기에 반발하거나 거기에 불만인 사람이 또 생겨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란 얘기냐 이것도 일리는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간극이 너무 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의 경우에 물론 저는 상황이 바뀌면서 뭐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나 선대위 관계자들의 생각은 이준석 대표가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 분석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분석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걸 다 받아들이는 자세는 없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연합되는데 상당히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서 내놓은 발언들을 보면 간결하고 정제되고 좀 힘 있는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상당히 거칠거나 저거는 상의를 한 걸까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이게 정답이지.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그만두고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 뭐 종북 좌파 독재 등등 경제도 망쳐놨다 등등 상당히 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거세게 비판을 하는군요. 그렇죠. 대선 후보로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부적절한 언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 윤석열 후보가 왜 이런 강한 또 뭐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발언들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TK 지역 가서 내려가서 지금 이런 발언을 했고 TK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도 흔들리게 되면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서 현 정부에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TK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저런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될까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이름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무를 감당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셨다 하더라도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 정치를 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본인도 그 안에 한 명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대선 필요 없다 이런 표현하시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이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다 주사파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일반화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좀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으실 텐데 맥락을 다 설명하기는 뭐 현장에서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어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살려놨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독재의 어떤 회기를 말하는 건가라고 하는 좀 불안한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전두환 씨 발언 때문에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치는 잘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독재 빼면. 그 얘기 중에 이제 경제 얘기를 한 건데 오늘도 이제 거의 이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독재가 잘했다. 이런 이제 독재 정권이 경제는 잘 살렸는데 지금의 정부는 그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절하하시는 발언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 폭풍 이런 어떤 그 부작용이 일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뭐랄까 조심스럽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K 지역에 가서 어쨌든 그 박정희 대통령이든 전두환 대통령이든 이분들이 다 독재 정부를 하시면서 TK 출신으로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대선이라고 하는 어느 한 지역만 보고 대선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좀 더 깊이 고민돼야 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 선거할 거 없이 뭐 이거는 그냥 나오신 발언이라고 치는데 토론에 대해서 대선 토론을 좀 합시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저쪽에서 내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야 되느냐라는 쪽으로 받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토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토론에 대해 조건을 자꾸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건을 달면서 토론은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면 국민들이 볼 때는 토론을 안 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토론에 대한 거부를 이제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대장동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한 후보랑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무슨 뭐 정책 농담이나 하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국토보유세는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안 한다는 말 안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습니다. 현장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탁 던지면 옳소하고 뭐 박수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되죠. 지금 중도표를 긁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당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너무 토론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의사만 표현할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토론을 거부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정책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토론을 자꾸 거부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 토론에 자신감이 없어 그런 거 아니냐, 준비 안 된 후보가 아니겠나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뭐 그 김재원하고 김종인 두 분이 이제 대화한 내용이 또 오늘 보도가 됐어요. 이게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보면 사실은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토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좀 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다. 예. 토론이 소극적 입장을 보여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토론을 무조건 안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토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꾸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신뢰나 정책적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그분이 준비된 후보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자꾸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윤 후보가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 진영의 격렬한 이제 충돌 속에 갑자기 이제 공수처가 끼어들었습니다. 예.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에 대해서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 같은데, 뭐 저희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통신 기록 조회는 이전 정권에서도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계속 있어왔던 거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맞받아치면서 계속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통신 자료 조회는 아마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긴 해야 될 겁니다. 수사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수처장은 참 이 수사 내용을 확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공수처의 통신 기록 조회 문제가 대선에서 어떤 새로운 불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야당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을 이슈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사찰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찰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찰은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정보를 캐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사찰이라고 할 텐데 통신조회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리포트 나왔고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검찰에서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할 당시만 해도요 1년 반 동안 280만 건의 통신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신조회라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물론 이 통신조회가 너무 확대돼서 광범위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여야가 사실은 처음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야가 서로 미적미적대다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고쳐지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통신조회를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법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신 조회한 것을 사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 공세를 통해서 어떤 국면 전환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청장은 딴 데는 60만, 190만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한 140건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에 이제 야권 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야권으로부터 공세가 이제 치열해지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전대위가 최근 안철수계로 꼽히는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를 공동 전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전대위 공동 전대위원장을 맡기도 한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사 가운데 한 명인데요. 아직도 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김 교수.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에 합류했다고 밝혔지만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한 전대위 회의에서 지난 총선 재검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부정선거 주장을 다시 꺼내든 것인데요. 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나치게 많이 후퇴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견을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장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또 2020년 총선의 재검표도 그러하고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없다. 김 교수는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총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주장을 폈는데요. 이 총선 부정선거 주장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원조격이죠. 황 전 대표는 심지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경선 과정에도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악성 종양 같은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건 악성 종양 같은 문제인데 그 선거를 질 때마다 부정선거 또 그리고 본인이 불리하다 싶으면 역선택 이런 거 외치는 문화 자체가 사실 작년 총선 이후에 깃들었는데 이것과는 단호하게 단절해야 된다는 건 제 생각이고요. 김 전 교수의 또 다른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전 교수는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이라고 해서 술 마시고 학점 안 나오고 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또 뭐 적응하는데 학점 안 나오고 이 사이에 여학생들은 학점이 잘 나오는데 남학생은 너무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남학생들의 불만. 또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공부 정말 잘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취업하려고 보니까 결국 남자가 스펙이더라. 그래서 또 불만인 겁니다. 청년 세대가 부족한 기회 탓에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청년 세대의 고민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 주장 등을 들어 김 교수의 영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국민의힘에 합류하게 됐죠. 정치권에서는 김 교수의 영입을 두고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자정에 석방됩니다. 사면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진행되고 이후에도 당분간은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 앞에 화환 행렬이 등장했습니다. 특별사면 석방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자정 무렵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사면증을 수령하고 병실을 지키던 계호 인원까지 사면 효력이 생기는 0시에 맞춰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완료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곧장 퇴원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건강 상태가 사면 결정 과정에도 고려됐습니다. 의사로서 병원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제출한 그 진단서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역들 이런 것들이 하나에 더 보태져서 최종적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석방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못 받지만 관련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경호는 받게 됩니다. 사저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거처가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내곡동 사저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법원 경매로 매각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징역 17년 3개월과 벌금 150억 원을 면제받은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발표 당일 조만간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석방 직후엔 별도 메시지를 내거나 지지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대선 국면과 맞물려 박 전 대통령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한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인데요.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 2명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개발 부담금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어떤 자료 위주로 확인하셨나요?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양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겁니다. 토지 정보과와 도시과 등 관련 부서 8곳과 전 현직 군청 직원들의 주거지 8곳이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 산출 내역과 사업 허가 기간 연장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는 2년 연장해 준 거에 대한 부분이고, 투정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원에 대한 거거든요.
양평군 공흥지구에는 22,000여 제곱미터 규모 필지에 35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애초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지난 2011년 사업을 포기해 민영개발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350세대 규모 민간 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 처가 회사가 사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양평군이 알아서 사업 만료일을 연장 변경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간 개발된 양평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매기지 않았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양평군은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행정착오로 인한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 뭐 서류상에 그때 당시 담당자 실수였다라는 거 외에는 특별히 그때 당시 상황이. 하지만 윤 후보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 논란이 잇따르면서 시민단체가 양평군 담당자를 고발하자 경찰은 한 달여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양평군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2달여 앞두고 본격 수사에 신호탄을 쏜 경찰이 특혜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지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들으신 대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의 대표는 김건희 씨의 친오빠가 맡고 있는데요. 김 씨의 오빠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에게 현재 김 씨에게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인 공작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동생은 술도 마시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자양 PD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평군 고시에 나온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는 주식회사 ESIND, 윤 후보 장모 최 씨와 그 자녀들이 지분 전체를 소유한 가족회사입니다. 양평 개발 사업으로 18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기고도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 인가를 넘겨 공사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양평군이 기간을 늘려주는 등 적지 않은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인 등기를 떼보면 현재 대표이사는 김모 씨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친오빠인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김 씨와 통화했습니다. 먼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에 김 씨는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한 사업이라며 자신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한 양평 사업은 엄격히 말하면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네. 대한토지신탁에서 다 했어요. 네. 그걸 보면 이제 개발신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한토지신탁에 맡기고 나면 그 대한토지신탁이 알아서 그 사업을 다 해요. 예. 그러니까 건설 회사도 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분양대행사도 정하고, 지금 말하는 저 개발 부담금 용역 업체도 정하고, 그러니까 모든 계약을 대한토지신탁이 다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ESIN은 그 사업에 관여가 안 돼요. 양평 땅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평 땅도 네. 제가 제 여동생 걸 산 적은 당연히 없고 가족끼리 없고 지금 말하는 그 땅은 저희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아버님 때부터 물려받은 선산이에요. 선산. 무슨 양평에 있는 선산을 가지고 무슨 하더니 참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하고 아니면 진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거 갖고 하나보다 생각을 해요. 네. 김 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모친과 동생 건희 씨가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의혹 제기가 대부분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며 김건희 씨의 각종 증명서 위조 의혹 역시 적극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 졸업했다고 졸업증명서 갖다 내면 졸업증명서가 진짜인지 증명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옛날 타블로처럼. 그러니까 그때 타진요가 이제 계속 증거를 내도 계속 의심하는 것처럼 지금 약간 그런 구도에 지금 좀 있다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제 여동생은 뭐 단 하나도 위조를 하거나 사고를 낸 게 없이 전부 다 원본을 냈고 그 다음에 보통 경력 증명 같은 경우는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 밑에 있던 직원이 다른 회사 갈 때 보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옮길 때 좀 이렇게 유리하게 경력을 써서 경력 증명서 해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김 씨는 특히 동생인 건희 씨가 평생 술 마시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며 이른바 준리 의혹에 대해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이 옆에서 사석에서도 술 먹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정말요? 네. 아예 한 잔도 안 해요. 저는 평생 맥주 한 잔도 입에 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빠로서.
하지만 김 씨의 해명과 달리 시행사가 신탁회사의 모든 결정을 일임하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시행사들이 인허가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신탁계약서의 대부분의 경우도 시행사들이 인허가 업무는 이제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들이 신탁을 하면서 사업의 추진을 전부 신탁회사에 일임한다라는 경우는 뭐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 역시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시행사업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해 결국 경찰의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될지 장유미 변호사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의 이 문제 간단하게 앞부분을 요약한다면 맨 처음에는 LH공사가 여기다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양평군이 반대해가지고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 사업이 이제 포기됐는데 갑자기 양평군은 이걸 민간 개발로 바꿔갖고 바꾸자마자 이제 문제의 김건희 씨 쪽 그 가족 회사가 ESIND죠. 이걸 떠맡아가지고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된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변호사님이 일단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좀 의아한 경위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지구에 있어서는 LH공사가 키를 쥐고 이 민간 임대 아파트로 이 개발을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의 이 가족회사, 장모의 가족회사가 시행을 도맡아서 하게 됐기 때문에 이 경위에 있어서 어떻게 민간 100% 개발 방식으로 이 진행이 되게 됐는지가 또 풀어야 되는 의혹 중에 하나고요. 뭐 또 작게는 이 농지를 상당 부분 매입을 하게 되는데 농업경영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농지를 매입하게 됐는지 이게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된 그 양평군의 이 부서를 보면은 또 단초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토지정보과 도시과 등등은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 시행지구 개발로 한 800억 원 가까운 이득을 올렸다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개발 부담금을 단돈 1원도 내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양평군에서 이제 요구를 했던 부과했던 금액은 한 1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몇 번의 이의 끝에 단돈 1원도 이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평군의 어떤 해명처럼 단순한 이 부분이 그냥 실수에 불과한 것인지 이 양평군에서 관할하는 다른 지구에서는 전혀 있지 않았던 것이 왜 이 가족회사에 대해서만 특혜성으로 의혹이 불거지는지 이 수사기관에서 풀어내야 되고 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자면 앞서서 뉴스팀의 이제 김자양 PD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최 씨의 아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오빠는 땅을 그냥 대한토지신탁에 맡기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한토지신탁은 우리는 토지신탁을 하는 거지 개발신탁을 하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느 게 맞습니까? 사실 그 오빠 측의 해명을 보면 개발신탁이라는 유형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신탁이라는 것은 이 토지 소유주가 신탁회사의 개발을 이제 위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위임을 받은 수탁회사로서는 본인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뭐 분양부터 수익을 내는 전 과정을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위임을 받았다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서는 그런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까지 취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행사업을 취급하지 않는 신탁회사여서 이런 식으로 분양까지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의혹을 풀 그 당사자로서는 어떤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뭐 언론이나 다른 방식으로 공개를 하면 사실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말뿐이어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토지신탁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양평군으로 넘어가면 나름대로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간을
쉽게 이제 늘려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하신 토지를 개발해서 이익이 나면 거기에 개발 부담금을 이제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게 점점점 줄다가 영원이 됐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또 다시 받아내는데 결국은 영원이 되는 과정이 혹시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땅을 비싸게 사가지고 개발했는데 팔 때는 싸게 팔아갖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용 빼고 못 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의 제기를 했는가요? 맞습니다. 사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민간업자가 많이 얻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내지 않는 금액일 테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인근의 다른 시행사들이 진행했던 곳에서는 개발 부담금을 단돈 1원도 내지 않은 사례가 있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맞다면 가족회사가 이득을 내지 못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어쨌든 논란이 되니까 부랴부랴 지난달 11월에 1억 8,700만 원을 좀 부과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뭔가 과거에 제대로 산정을 했으면 이 개발 부담금을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액수는 그렇다면 제대로 산정이 된 것이냐. 왜 이 회사에 한정해서 이런 식으로 단돈 1원도 부과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 주신 사업 준공 승인과 관련해서도 이 준공 승인 이 기한을 이 가족회사가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회사가 스스로 이 승인 기한을 지연시켜달라, 좀 연장시켜달라라는 신청을 하지 않는데 양평군 측에서 자진해서 이 고시를 연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민간업체의 편의를 많이 봐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양평군수가 또 윤석열 후보 측 캠프에도 들어가 있는 의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사업기간을 갖다 승인기간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경찰이 이제 아마 서류를 이미 제출받아갖고 조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좀 이따 나오겠죠. 대장동 의혹 수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50억 클럽의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알선 수재 의혹,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태 하나금융 지주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조사하는 겁니까? 사실 곽상도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가장 핵심은 알선 수재의 혐의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천대유 측과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 측에 이른바 로비를 해서 뭔가 이 사업이 유지되도록 역할을 했다라는 게 혐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은 당연히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청탁을 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종전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런 청탁의 내용과 구체적인 시기, 장소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또 한 번 기각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청탁의 대상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김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김정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면식도 없다,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고 당연히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서 검찰로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난항인데, 다만 이 김정태 회장의 말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의 관계자도 불러서 소환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 말고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은행과 이 건설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하나은행 측에서 뿌리쳤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뭔가 다른 요인이 개입한 것은 아닌가라고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정태 회장이나 이런 건설사 관계자들을 조사한 다음에 뭔가 조금 더 드러나는 게 있으면 다시 곽상도 의원한테로 수사가 향하면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재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50억 클럽으로 지목되는 인사들 중에 실질적으로 자금 흐름이 윤곽이 드러난 건 곽상도 전 의원이 유일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된 걸로 그냥 검찰이 수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액수도 실제로 수령했던 액수는 뭐 세금을 제하고 25억 원이라고 하지만 퇴직금이라고 상당 부분 인정하기 어려운 액수를 그렇다면 어떤 대가로 수령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수사의 윤곽이 드러나면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뭔가
나오는 게 있으면 이제 55 클럽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체적인 이제 어떤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예, 가능도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장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가 숨지고 아래에 있던 다른 운전자들이 다쳤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연산동의 한 사거리. 대형마트 중간쯤 높이에서 벽을 뚫고 차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건물 파편과 함께 20m 아래로 떨어진 차는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주차장에서 그게 차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거였어요. 반대편에 그 차 신호 정차 중인 차 있잖아요. 덮쳤더라고요.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벽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난 건 낮 12시 반쯤. 일대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면서 뭐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 정도였거든요. 차 위로 그 큰 돌이 떨어져갖고 다리를 못 움직이시갖고 그 이제 실려가셨고 애기는 얼굴 쪽에 파편 튀어갖고 약간 좀 피가 나고 있었어요. 이 사고로 추락한 택시기사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떨어진 차와 파편에 맞은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대형마트 벽에는 택시가 뚫고 나온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주차장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벽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량 결함과 음주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자 음주로 인한 사고인지 또는 단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인지가 핵심 수사 사항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A씨의 혈액 감정과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정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의 거리두기는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또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방역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에도 위중증 환자는 열흘째 1000명대로 피해 규모는 여전합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두세 배 큰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도 부담입니다. 하루 새 67명 늘어 누적 600명이 넘었는데 델타를 누르고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증화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산세가 커져 환자가 급증하면 의료 대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3-4시간 안에 오미크론 판별이 가능한 PCR 시약을 현장에 도입해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 격리하는 데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기조를 유지해 최대한 확산 속도를 늦출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방역 패스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미접종자의 감염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목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변수를 반영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오미크론의 정체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지자체, 현장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6살 청소년이 백신 접종 이후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직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 패스의 시행을 한 달 정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접종한 16살 청소년이 숨진 사례가 신고됐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대가 백신을 맞고 숨진 건 이번이 4번째인데 19살이 1명, 18살이 2명으로 이번 16살이 가장 어린 사례입니다. 이런 백신 안전성 논란에 반발이 거셌던
청소년 방역 패스 조정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부터 12살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시행합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 강요라며 학생과 학부모, 관련 업계에 거센 반발이 일었고 교육부는 관련 부처, 학원총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이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자 위험도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으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한 적용 시기와 그리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 기간 등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하되 시행 시기를 3월로 한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월 새학기에 맞춰 방역 패스를 적용해 안전한 전면 등교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대신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넉넉히 두고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6살과 17살 고등학생의 접종 완료율은 71.8%지만 12살에서 15살은 아직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막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네, 세게 조사하다 보니까 압박을 많이 받아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만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보시죠. 지난 12년간인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06명입니다. 2010년부터만 쭉 보면은 상당히 늘어나죠. 이 이후의 통계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크게 지적을 받았고 2019년에는 검찰 개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조사 중에 피의자나 참고인이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좀 보겠습니다. 각각의 사유와 심리 상태는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대부분 조사를 마치고 죄가 드러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집으로 풀려 나와서 가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되고 그러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밤늦도록 조사를 받거나 밤새워서 조사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약해져서 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피조사자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이 죄졌다고 하는 거 봤어? 라고 하면서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밀고 가는 경우, 무리한 수사 관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역시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세세한 부분까지 이미 다 까발려져서 사람들이 난도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피사실 공표에 대해서 좀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수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대전이죠. 술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철도 시설공단의 한 직원이 가족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더 큰 걸 내놓으라고 한다. 자기네가 뭐 필요한가 본데 내가 살자고 거짓을 꾸며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수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삶과 존엄을 샅샅이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올해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맑은 날씨가 찾아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관측 명소 대부분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깨끗한 날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서해안도 구름이 점차 옅어져 일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구름의 발달은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해상에 남겨진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해넘이는 오후 5시 5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 서해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5시 29분, 신안 가거도는 5시 40분에 마지막 해가 집니다. 새해 첫날은 날씨 상황이 더 좋아집니다. 일출 명소인 동해는 먼바다에 낮은 구름이 머물 것으로 보여 구름 위로 떠오르는 새해 첫 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내륙에서는 5분 뒤 울산 간절곶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고 포항 호미곶과 부산 태종대 7시 32분, 강릉 경포대 7시 40분, 서울에서는 7시 47분 새해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 전국의 해넘이 해돋이 명소와 국립공원 탐방로는 2년째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유튜브 생중계가 예정돼 있고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새해 첫 일출 모습을 실시간 제공합니다. 1월 1일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등 4곳의 국립공원 새해 일출 장면을 국립공원TV 등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2021년을 뒤로하는 마지막 해넘이와 힘차게 떠오르는 2022년의 첫 해돋이. 아쉽지만 현장이 아닌 랜선을 통해 2년째 송구영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새밑 한파가 찾아오면서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새해 첫날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이틀 전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다시 한방눈이 내립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며 서해에 눈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급강하하며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2021년의 끝자락에 시작된 새밑 한파는 2022년 새해 첫날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에서 영하 8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중국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추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에는 최고 15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하권 한파 속에 눈이 내리며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해 교통사고와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오래가지 않고 1월 2일에는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풀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도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올해 7월 3,3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폐장일에는 3,000선 아래로 내려와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한때 10만 전자를 내다보며 소액 주주들의 기대를 모았던 삼성전자는 연초보다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 증시는 연초 힘차게 출발해 7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4일 2,944.45로 출발한 코스피는 1월 7일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고 7월 6일에는 3,305.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증시 폐장일 코스피는 2,977.65로 마감해 연초보다 33.20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초 977.62로 시작한 코스닥은 1,033.98로 마감해 56.3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로 500만 명의 소액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연초 8만 3천 원으로 시작했지만 7만 8,300원으로 마감해 소액 주주들의 실망감이 컸습니다. 올해도 한국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마는 상승 탄력이 2020년보다 현저히 약해졌고
특히 7월 초에 종합주가지수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횡보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증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을 합한 공모 금액이 20조 8천억 원으로 종전 최대 규모인 2010년 10조 2천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달 24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해외 주식 결제 대금은 3,908억 달러로 작년 연간 실적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1,502% 오른 블록체인 게임 전문 개발사 위메이드 맥스였고 가장 하락폭이 컸던 종목은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업체 자안바이오로 98% 하락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2022년 새해 증시는 상반기엔 부진하고 하반기에 오르는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내년에도 대출 조이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1년은 그야말로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치른 한 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대출을 조이려는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 지금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은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됩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 정도인 수준까지만 대출이 되는 겁니다. 연소득 5천만 원에 신용대출이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2억 4천만 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전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DSR이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 줄어듭니다.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됩니다. 먼저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뱅크 대출 한도가 500만 원 늘어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자는 언제든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분이 많아서 새해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제도를 더 많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더 빨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내 손 안에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금융회사나 기업, 관공서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자산 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요건이 확대되고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 중에 독재 정부는 경제를 확실히 살렸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0815님, 과거 독재 정부 때문에 수많은 국민이 무고하게 피를 흘린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방에 대해서 0941님,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언행에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양평군청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0277님,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